시작하겠습니다. 형사처벌하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문명이 깬 나라 형사법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수사검사와 검찰 상층부가 이 기초를 놓고 싸우다가 검사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인지 한편은 형사법 수업 시간에 매우 졸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점은 청와대가 이미 카메라에 찍힌 발언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의 분석이 정부보다 더 정확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찾아내고 입을 다물게 하기보다는 미네르바의 한 수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 외인은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박산성에 필적하는 구식 접근으로 보입니다. 오늘 70, 80년대 어느 날 뉴스를 실수로 다시 튼 것 같았습니다. 참신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 대담은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대한민국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30년 경력 기자, 이제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선 신경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는 어떤 계기로 방문하셨습니까? 시카고에 지금 시카고 대학에 올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지금 국정조사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 진행 중이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민들에게 설명을 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몇 지역을 좀 돌아다니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시카고를 처음으로 첫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네. 신 의원께서는 이곳 일리노이 주와도 인연이 있었죠. 그렇죠. 1987년이죠. 제가 그 Congressional Fellowship이라는 그 그랜트를 받았어요. 네. 아시아 재단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그 펠로우십을 시작을 했는데 그 펠로우십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뒤에 오피스에, 그러니까 의회 의원의 오피스에 인턴을 스스로 구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천지사방을 오피스가 상원 100개, 하원이 400개가 넘지 않아요. 거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작정. 네. 그러다가 뭐 저는 이제 이름도 잘 모르고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될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존 포터라는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이 계셨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셨죠. 네. 2001년에 은퇴한 네,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은퇴하셨고 그런데 그 사무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으로 일리노이에 대해서 조금 그때 공부를 했고 미국 상하원의 메커니즘을 좀 배웠어. 그게 뒤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했는데 네.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턴으로 또 유학으로 또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정치의 어떤 면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일단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우리나라와 대단히 다르죠. 그리고 미국 국회를 보면 이 미국의 컨그레스라는 건 전 세계에 아마 유일무이한 그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 막강한 힘이 있죠.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힘이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네.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그 힘이 있고요. 그 힘은 사실 미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또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고 상하원 의원들의 노력과 자질과 뭐 이런 걸로 됩니다. 물론 문제가 가끔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법적 제도 그리고 덮을 수 있는 국민의 힘 뭐 이런 거 또 언론의 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강대국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미국 의회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죠. 네. 또 선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미국 선거 어렵다. 선거인단, 네. 이 최다 득표가 당락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 미국 선거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선거 2년이나 4년마다 다시 한국 독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미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제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께서는 과거 기자에서 이제 가히 파란만장한 한국의 정치판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과거 기자로 바라보던 그곳과 실제로 몸담으면서 경험하는 그곳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기자로 볼 때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요. 여야 대치 상황은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건데요. 한국의 여야 대치 상황은 사실 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면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의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굴러갈 수 있느냐라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간단히 들면은 가령 국정조사 여야가 올해 3월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3월에 합의를 해서 7월에 국회 의결을 했죠. 네. 근데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한 국정조사를 의결하는 데까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되느니 마느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은 뭐 위헌이라느니 뭐 이런 논란을 거쳐가지고 국정조사에 결국은 7월 2일에 의결을 했는데요. 45일밖에는 의결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 45일도 그 의결을 한 국정조사도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결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합리적으로 여야가 그것을 굴릴 만한 그런 역량이나 합의의 토대가 돼 있질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라는 게 밖에서 보던 것보다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느끼죠. 그리고 한국 정치는 지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논리에 매번 함몰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권당을 비판을 하면은 지역의 논리로 몰아세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종북의 논리로 몰아세워서 끄떡하면 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빨갱이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도대체 합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이나 정치 발전에서 매번 교착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죠.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 정론직필의 기사로 국회의원들을 곤란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후배 기자들의 팬의 그 글의 대상이 됐는데 언론이 무섭죠. 저도 언론 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이제 실감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는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힘을 잘 써야 되는구나.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매일 절감합니다. 네. 지난 5월에 경선을 거쳐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최고위원은 지명직이 3분이 있고요. 저희처럼 선출직이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따로 있고요. 대표를 보좌한다는 개념은 물론 아니지만 이 선출과 지명직들 6명 내지 7명이 각각 그 대표가 할 수 없는 내지는 하기 힘든 일들을 나눠서 하는데 다들 좀 임무가 다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제 말하자면 최고위원으로서의 전문 분야로 있고 다른 분들은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위한 규칙부터 시작을 해서 공천의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한국에 그 유행하는 을을 위한 입법 활동 내지는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최고위원이 따로 있고요. 또 지역을 맡아서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씩 좀 임무가 다릅니다. 네, 신 의원께서는 투명과 또 공정의 신뢰 프로세스를 그 표어로 내걸으셨는데 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한국의 정당이라는 게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공천을 하는데도 그렇고요. 당의 그 정당의 체제 개혁을 하는데도 그렇고요. 좀 합리적인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된 또 오래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자. 그래서 인사제도를 바로잡지 않고는 한국 정당이나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생각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내년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실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의 장벽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현실이라는 건 역시 현실이고 현실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야당이 존립하기가 일단 힘들고요. 한국 정치의 그 불신의 늪에 지금 우리가 서서히 한 발씩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는다는 건 어렵고요. 안철수 현상이 이제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뭐 별다른 프로그램을 내놓은 게 아니지만 일단 정치에 대한 불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 그 말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상당한 지지와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든 야든 기존의 정치권이 그런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신뢰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었죠. 네. 복수 언론에 따르면 신 의원께서는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그 시간이라는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서 뭐 인간사가 굴러갈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운명과 이자 숙명인데 시간 위에서 국정조사는 조사거든요.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권한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춰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능이 필요한데요. 지금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거의 빌려와다시피 우리들이 차용을 해온 거거든요. 그것이 옛날에 있다가 독재 정권 시대에 없어졌다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다시 도입이 돼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시간과 권능의 면에서 그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난 게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나왔는데 선서를 거부하고 그날 위증을 한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아무 권능이 없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출석이죠. 출석도 어렵고 출석한 사람을 입을 열게 하는 것도 어렵고 입을 여는데 또 기본 요건인 선서도 거부를 했고 또 위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대단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지나갔고 지금 현재 위증의 문제도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했죠. 그래서 고발 사건이 별도로 또 진행이 돼서 지금 기소된 사건 원래 그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국정원법, 경찰청법하고 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형을 받게 될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틀은 빌려왔지만 내용을 거기다가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도 유지하려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45일 플러스 8일을 했지만 우리가 얻어낸 소득은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늬만 신용만 국정조사라고 제가 비판을 한 겁니다. 지난 국정조사의 핵심, 그 중심에는 국정원 댓글이 있습니다. 네. 그 댓글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죠. 그 파장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원세훈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이 핵심 측근이죠. 국정원장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는 지금 드러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이 대북 심리전을 한다는 이유로 대단히 많은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규 직원만 70명이고 민간인 조력자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통령의 정책과 또 선거 국면에 들어서서는 그 당시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렇게 세 가지 선거를 겪으면서 여당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지금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의 글들을 다 삭제한 상황에서 겨우 해낸 것이 복원을 해낸 게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길은 없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댓글, 그러니까 포탈을 그 메이저 포탈을 이용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또 군소 여러 가지 그 인터넷상의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요. 그게 이제 유명한 게 오늘의 유머와 일배입니다. 오유와 일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댓글 작업을 했고 또 SNS를 통해서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수사는 사실 정말로 조금 됐고요. 그것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조금 수사된 것도 실체가 드러난 건 정말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저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요원들과 민간인 조력자를 동원해서 각종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박원순 시장 같은 이들을 폄하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도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런 짓을 2009년도부터 오랫동안 해와서 각종 선거에 개입을 했고 그것이 12월 11일 날 민주당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수사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 조직을 총동원해 가지고 국정원 댓글은 없다라고 허위 수사를 날조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에 압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극히 일부분만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이걸 보고 국민들이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로 나오니까 6년 전에 있었던 남북한 정상대화록을 전문을 공개한 겁니다. 네, 이어서 NLL의 폭풍도 네. 정치판에 이어졌던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흐름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게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각종 선거에서 마지막에 대선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온 건데 NLL 작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NLL 작업은 그것도 9년도부터로 지금 저희들이 얼추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2009년도부터 NLL 문건,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있었던 그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원래 국가 기밀이고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국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문건을 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돌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공개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 작업을 이명박 대통령 기간 동안에 계속 해오다가 대선 무렵에 다시 또 그것을 문건을 공개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발췌본만 공개를 하고 이번에 시국선언과 검찰 수사 이후죠.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일어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이 갑자기 이 문건을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해서 깐 겁니다. 그러니까 6년밖에 안 된 남북한 대화록을 깐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30년 동안 30년 동안 비밀로 해야 될 것이고 국정원이 2급 비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발췌본을 저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외교와 특히 남북한 외교 통일을 위한 우리가 작업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교를 포기하는 행위를 국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한 거죠. 공개를 했을 땐 무엇인가 그 원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효과는 좀 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100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이었는데요. 저희들도 읽어보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전 세계 아무나 6년 전에 있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을 기침소리까지 보고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문건을 공개했을 때 목적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국민들의 상당 숫자가 포기 발언은 없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남재준 원장인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이 목적했던 것은 달성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정원과 그리고 경찰은 자기 원래의 존재 목적, 존재 의의를 벗어나서 특정한 정치 세력에 봉사를 한 거고 입안의 혀처럼 노른 거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또 민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권력기관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민주주의도 없고 선거도 없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 결정하는 또 경찰이 의도하는 그런 후보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탄핵은 현재 불가능하죠. 탄핵은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2니까요. 200명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데는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일단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이 내 선거에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의 그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만 지금 계속 한 두어 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검찰의 기소나 또 국민들 모두의 눈에 보기에 지금 여러 권력기관들이 큰 문제점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 문제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인정을 해야 개혁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문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을 밝혀내고 문책 범위를 정하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첫 단계가 첫 스타팅 포인트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 추이를 우리 해외에서도 잘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픽을 신경민 의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아직까지는 전 기자, 전 앵커로 더 유명합니다. 주요 사건 때마다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아서 담았던 그 뉴스의 클로징 멘트가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는 이렇게 책으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2009년도 말에 네,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네. 있는 책입니다. 이따 사인도 받아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뉴스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클로징 멘트였었는데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제가 메인 뉴스죠. 나이트리 뉴스인데 미국 개념으로 하면 이걸 맡았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4대강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전부 찬송하는 목소리만 나왔고요. 또 미네르바로 표상이 되는 이 언론의 자유 문제도 있었고요. 또 KBS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요. 물론 MBC도 탄압을 받았고요. 또 촛불 집회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건에 대해서 언론들이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클로징 멘트를 시작을 했고 사실은 그 클로징 멘트 때문에 단명했죠. 1년 만에 잘렸으니까요. 그 클로징 멘트가 그 당시에는 청와대와 총리실과 아마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니터를 하고 그것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온 국민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진행하는 그 9시 뉴스의 광고를 빼갔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격이 없는 앵커다. 앵커가 지 개인 생각을 지 맘대로 얘기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만 1년 만에 그 나이트리 뉴스 앵커에서 이 해고가 되는 불운을 겪고 물러났죠. 물론 회사는 다녔지만 거의 뭐 그 당시 그 이후 사건 이후에는 1초도 다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로서 또 앵커로서 방송인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검증을 해야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내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준을 우리가 갖다 댈 수 있는 것인지를 보고 저도 혹시 이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걸 위해서 꾸준히 동료들이나 바깥에 있는 제 지인들,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적대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검증을 하죠. 그 검증 작업이 없으면은 외로운 목소리일 뿐만 아니고 좀 튀는 목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튀는 거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세 문장에 그 어떤 논리를 집약해서 담아낸다는 것도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팩트가 정확해야 되고요. 팩트 체킹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검증을 해야 되고요. 또 표현을 또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쉽게 해야 되고요. 이런 몇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게 쉽진 않은 작업이었고, 뭐 어떤 분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게요.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반 그 시청자들은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언론의 눈높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981년부터 30년간 기자로 또 언론에 몸담으시면서 과거를 회상하자면 수많은 취재와 보도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텐데요. 그렇죠. 이 시간 가장 인상적인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전두환 노태우 구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박종철 사건 때 그 당시 법조 출입을 했는데 박종철의 그 고문치사 사건이 상당히 결정적인 취재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특파원을 하면서 부시 고어가 38일 동안 여기서 그 플로리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미국 대법원까지 갔던 38일의 취재가 있었고요. 당시에 미국에 계셨었나요? 그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11을 또 겪어가지고 한 석 달 동안 고생했던 그 9.11이 미국도 많이 바꿔놨지만 한반도의 운명도 많이 바꿔놨죠. 그리고 북한을 취재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국 기자들이 그 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촌지가 항상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였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사와 맞바꾸자는 그런 검은 제안이 있죠.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죠. 한국에서 또 촌지는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베네핏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네핏을 거절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한국적 정서에서는 야, 우리끼리 통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거절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방송계에 입문한 지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하신 겁니다. 네. 지금도 매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건데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언론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 뭐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현상을 이 시청자들, 국민들,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언론은 수없이 많은 사안 중에서 일단 픽업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내려줍니다. 픽업하는 것 자체가 해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이 모든 사안을 볼 때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들, 국민들이 어느 언론을 선택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요. 이 언론이 이 사안을 픽업을 해서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사회발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기관은 물론 광고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비즈니스지만 비즈니스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즈니스죠. 이 비즈니스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를 오염시키는데 천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적이 아닌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죠. 이것을 이 임무를 잘못 해석하거나 만약에 이것을 이윤 동기만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건 대단한 사회의 흉기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익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죠. 잘 새겨 듣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벌써 대담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0년 경력 기자에서 이제 정치인이 된 신경민 의원. 왜 정치를 하십니까? 저는 일단 한국 사회가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몇 가지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과 학연과 혈연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정치가 사실 앞장을 서기는커녕 여기에 지금 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정치와 정당, 국회 개혁이 없이는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내지 발전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 하나마 제가 일단은 호남 출신이고요. 언론을 오래 했고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 두어 가지의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토대, 방향, 그 인식을 좀 높여보자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러려면은 정권 교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제가 해보겠다는 것이지 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그 꿈과 신념을 바탕으로 공정과 투명의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 대한민국이 되도록 큰 기여를 하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자로 물러납니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